반갑습니다. 요즘 메르스로 굉장히 분위기가 불안정한데 제가 계획했던 대로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기피하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76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39년을 대학에서 있었어요. 근데 반은 이화여대에서 있었고 반은 명지실업전문대학에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중강당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 정말 뜻깊고 뭐라고 그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군요. 제가 이 순간 학교를 정말 무탈하게 끝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특별히 깊은 역사와 그리고 훌륭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똑똑한 학생들하고 같이 이화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한다고 해놓고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전시를 할 것이지 마지막 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팔자 타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들을 근 40년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꺼내서 정리하다 보니까 우선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사서 또 망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새 삶을 살게 될 때 바르게 살라는 어떤 정리의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강의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어떻든 저에게 가장 핵심이 됐던 국립현대미술관 2008년 올해의 작가에 선정되어서 전시했던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보여준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리고 그리고 KBS에서 제작한 제작 과정이 담겨 있는 동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여준 작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됐는지 저의 작업의 변화 과정을 보실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제자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젊어서 저의 아기 때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좀 보시고 오늘의 저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학생들과
그리고 교수님들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재학생들이 좀 많이 왔으면 했는데 재학생들보다 이 앞줄에 무시무시한 교수님들이 그냥 자리를 꽉 해가지고 약간 긴장이 됩니다만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늦게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항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질문해보고 교수님들께 질문을 해보는 것으로, 그리고 나름의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저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과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보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작업 과정은 그야말로 옛 어머니들의 의생활 그 자체다. 쪽물을 들이는 일부터 작업은 시작된다. 우리 민족 고유에 새긴 쪽빛. 공기와 닿을수록 그 쪽빛은 짙어진다. 이렇게 쪽물을 들이길 수차례. 진한 색은 20번도 넘게 쪽물을 들인다. 평소엔 혼자서 다 했던 작업을 이번엔 제자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더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모든 작업 과정이 그녀의 손을 예쁘게 놔두질 않는다. 미세한 손의 감촉이 중요하기에 장갑을 낄 수도 없다. 풀먹인 천을 다시금 일일이 닦아내는 그녀. 번거롭긴 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늘어난 시간, 매트릭스 시리즈들은 그 성근 5월 사이로 공기와 빛이 자유롭게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망이 막혀 있으면 자연히 거기에 빛이 투과된다든지 공기가 소통되는 데는 방해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방해를 받으면 일단 그 작업들이 보여주는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게 되니까 그 5월과 5월 사이에 막힌 그 풀을 뚫어주는 작업이 제 작업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실제 사이즈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로 재단을 먼저 합니다. 재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재단 사이즈를 가지고 다시 흐트러진 올들을 바로 잡아줘야 마지막에 구조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형태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 자체를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을 정도로 그녀가 걸어온 섬유예술은 지극히 소외된 분야였다. 그래서 더 외로웠던 그 길을 그녀는 30년 넘게 묵묵히 걸어왔다. 섬이란 소재에 집요하게 매달리며 그것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실험했다. 지금은 뭐 퀼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림에다 뭐 바느질도 하고 그리고 현대미술 자체가 아주 다양해졌기 때문에 스티치도 조용의 한 요소로 봐주지만 그때는 누가 그림에다 바느질을 하느냐고 참 이렇게 좋게 보는 것보다는 좀 이상하다 그런 시선이었어요. 그럴 때 뭐 이렇게 항변하신 답변이 있으세요? 항변은 하지 않고요. 그냥 작업으로 계속 밀고 나갔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바느질하고 이러는 것이 그 재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서부터 그냥 지속적으로 프레임은 거부하고 오다 보니까 그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장현수는 혼자선 설 수 없는 천의 부드러움을 바느질로 극복하며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입체 작업을 시작했다. 각각의 형태들은 인간의 몸을 표현한 것으로 그녀에겐 그 형태 하나하나가 마음을 담는 상자와 같다. 사람의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듯 그 형태들도 점점 단순하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작인 늘어난 시간 매트릭스에선 그것들을 겹겹이 잇는 형식이다. 그녀의 작품에서 빛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그 빛에 따라 작품은 그 느낌을 달리한다. 그림자마저도 작품의 일부다.
천을 짜고 물을 들이고 옷을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여성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소재가 풀을 먹이기 전에 부드러운 혼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드러운 성질이 늘 한계를 느끼게 해요. 그런데 작가가 그 한계를 극복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성질을 어떻게 구조물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답을 찾게 되거든요. 그 답을 찾았을 때의 그 즐거움이 작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 같고, 작가는 좋은 작업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좋은 작업이라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매 과정들이 많은 손을 요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이 작업을 하면서 놀라는 거는 조금 수월한 단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단계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면 마지막 단계가 완성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작업이 또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활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이 잘 다듬어져 있어야 그런 것들이 작품에서 발현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작업들은 그 육면체의 형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육면체는 그 인간의 몸, 나의 몸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속에 마음이 담기는 그런 표현들을 한 거죠. 그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항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거. 그런 표현들이 90년대 초부터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저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작품에 그대로 표현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시간의 흐름 또는 그 제가 살고 있는 시간 외에 제가 상상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시간의 그 시리즈들은 그런 시간성과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몸과 마음이라는 거와 결부시켜서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뭐 변화들은 있지만 다 그 일련의 저의 생각들이 표현되어 있는 몸과 마음에 대한 저의 조형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모든 과정이 거쳐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기운이 재료에서부터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제작하는 그 과정이 전부 수작업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운들이 전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차가운 형태지만 따뜻한 거로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공정이 차가움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박수를 쳐주시니까 진짜 무대에 올라온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지루하셨을 텐데 그 동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편집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2008년도에 한 작업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런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사진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이 식구들이라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프레지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걸 만들기 일주일 전에 이 프로그램을 만나가지고 우리 그 석사과정의 두 학생이 정말 애를 썼는데 그렇게 똑똑한지 몰랐습니다. 나갈 때가 되니까 똑똑하다는 걸 알았는데 하여튼 이런 그 프레지 프로그램이 됐는데 미술대학에서는 제가 추천할 만한 그렇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모든 것이 그 감으로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 그렇지만 구동하는 데는 다이나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일단 그 움직여 보겠습니다. 1973년도에 제가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는데요. 그때 체험회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체험회라는 그룹은 생활미술과를 졸업한 그 졸업생들이 만든 아마 거의 지금 기억에는 최초의 그룹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 모임은 염색 작업을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이신 백태호 교수님의 제자들이 주 멤버들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섬유에 대한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핀 왁스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동양화처럼 배접을 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그 완성했던 그런 작업들을 시작으로 긴 시간 동안 그룹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 작업들은 그 체험회의 활동을 통해서 성숙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저도 그 재학생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이런 어떤 사실의 묘사 작업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 그 섬유라는 재료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섬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드러움 그리고 섬유가 가지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확장성 얼마든지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되면서 그 바느질이라는 방법을 제 작업의 기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아까 그 동영상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생략했지만 백태호 선생님께서 너 이렇게 작업에다 바느질 해가지고 되겠니?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학생들한테 아마 지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당장 작업 그만둘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때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바느질을 한다는 것이 익숙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능숙하게 됐고 그 능숙한 것을 지나서 이제 제 생각을 바느질로 표현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가장자리의 선들이 등장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의 제 작업에서 보여주는 어떤 일련의 선들과 연결되는 것이 보이죠?
체험의 그 그룹전에서 발표했던 작업입니다. 우리나라 그 종이 접기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으로 넘어가면서 그 재료의 물성에 대한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 거즈라는 천을 제가 재료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에서 원으로 형태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탠드로 응용을 해본 것인데 그 제가 한 작업들의 그 안쪽에 그 빛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날까 하는 그런 물음 속에서 만들어진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들은 지금 같았으면 동영상으로 기록이 잘 됐을 텐데 수없이 많은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움직일 수 있고 여기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통 섬유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못이라는 재료, 삼배라는 재료가 재료로서 선택을 해서 현대화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 뭐 그때는 책임감은 아니었겠죠. 그런 쪽으로 눈이 움직이면서 모시로 한 작업입니다. 지금 체험의 멤버들인데 저는 여기 있습니다. 얼굴 있고 저희 지도교수이신 백태호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강창균 선생님이시고 이순혁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패션의 주보림 선생님의 어머니 김옥조 선생님이시고요. 이영희 선생님이시고 노영 선생님이시고 예당의 김경숙 선생님이시고요. 저기 오성 선생님도 보이시고 또 오늘 참석한 염현주 선생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있습니다. 키가 크니까 뒤에 있는 거 뒤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체험의 그 그룹전에서 섬유에 대한 아주 많은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패브릭을 이제 만들어서 전시를 했는데 저희는 교육 과정 속에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고 추상적인 내용들이 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 다니던 학생들은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였는지 하여튼 선생님이 조금만 말해도 크게 받아들여서 자기의 얘기를 해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한 작업이고요. 이렇게 오면서 그 저희가 매일 접하게 되는 것이 천과 실인데요. 그 실이 실타래에 감겨 있는데 그 실타래가 가지고 있는 그 조형성이 기가 막혔습니다. 칼로 단면을 잘라낼 때 보여지는 그 조형미는 어떤 인위적인 작업보다 아름다워서 그냥 커팅만으로 그 물성을 보여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룹전에서 활동을 하다가 1982년도에 처음으로 개인전을 합니다. 240에 775니까 그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 없어서 5피스로 나누어서 작업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백태호 선생님이 저 이후로 저보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 스케일 크구나. 너 네 멋대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그 작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코멘트를 안 하셨는데 이런 작업으로 이어지고 디테일 한번 볼까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냥 당기면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섬유 쪽에서는 아주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다른 파트도 하여튼 조형예술대학에서는 아주 써볼 만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전 오픈인데 그때는 그냥 집안 식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성순 선생님을 특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젊으시고 이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준
학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고요. 제가 이 사진을 찾느라고 엄청난 사진을 뒤집으면서 이 사진은 꼭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성순 선생님 놀랍죠? 이 사진을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82년도에 개인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렬한 색을 썼어요. 그때까지만도 그냥 작업은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작업이 다른 사람보다 강력하게 보일까? 그냥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강력한 색을 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주 깊은 생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는 작업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연 색이 무엇일까? 우리의 색은 무엇일까? 우리의 재료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동양 사상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이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10년 만에 93년도에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섬유를 재료로 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 전통 섬유에 대한 해석을 하자. 그래서 삼배를 가지고 그리고 가재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은 삼배를 가지고 탈색을 해서 그 삼배가 가지고 있는 자연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탈색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거즈를 가지고 여러 겹을 겹쳐 놓으면 보여지는 그 조형미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재료로 작업을 한 거고 제 작업들의 그 어떤 그 대주제, 제가 조형 예술을 하는 제 생각의 핵심은 인간의 생명성 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꽃이 피는 것 같이 터지는 것 같이 이런 형태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93년도에 개인전을 하면서 저때 이제 그 섬유의 집중력을 위해서 전시장을 굉장히 어둡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전시장이 어두우면 저희 선생님들이 오셔서 야, 너 좀 불 좀 켜라.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답답해서 죽겠구나. 그러시면서 불을 켜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귀에 쟁장한데 그냥 어둡게 해서 그 전시를 했는데 이화여대 계시는 정말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인상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94년도에 이화여대 오는데 이화여대 와서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97년에 조금 안정되면서 조금 더 입체 작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삼성문화재단에서 우리의 전통 공예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런 아주 취지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참가하면서 그 전통 섬유도 지원을 받고 이러면서 재료도 조금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그래서 전통 섬유가 여기서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섬유라는 것은 우리의 그 의생활과 떠날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옷과 관련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아트웨어라는 게 한국에 소개가 되고 그런 단어도 사실 생소했었는데 미국 그 작가들이 아트웨어를 가져와서 전시를 하면서 우리도 섬유예술을 하는 분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초대를 받아서
현대 미술 속에서 아트웨어라는 그 장르가 보여지는 작업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한 작업이고 배천범 선생님께서 그때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보셨다고 이때부터 이제 저를 기억을 해주셨는데 이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연변대학의 무용과 교수신데 그 춤을 추는 그 춤을 위한 그 의상을 섬유를 가지고 만들어서 직접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주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 비교하면 밀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지만 하여튼 스타트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의 무용과 교수인 강미리 교수가 이 작업들을 배경으로 그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하나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은 그 이화여자 대학교 디자인 그 섬유 디자인 브랜드 이결을 만든 것인데요. 이결을 만드신 거는 이성순 선생님이십니다. 이성순 선생님이 제 옆방에 계시면서 장 선생 어떻게 이런 거 쌈지에서 프로포즈가 왔는데 할까 말까 그러셔서 선생님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 한마디로 선생님이 결단하시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저희는 실무에서 뛰고 또 뛰고 낮에도 뛰고 밤에도 뛰고 이래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고생 속에서 살아남은 거는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디자인에 대한 감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성 그리고 그 디자인 대학원 졸업생들과 모여 있는 그 그룹에서 작업을 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를 크게 했습니다. 그 이결이라는 그 브랜드로 4년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규후 사장이 저희를 프로모션 해줘서 쌈짓길에서 매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년간 5억을 투자해가지고 우리를 지원해 주셨는데 여기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화의 그 브랜드 파워 중에서 취약한 부분이 끈질기게 매달리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매달려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내야지만 그 이윤이 창출이 되는데 그 부분을 견뎌내지 못하고 또 지원해 주시는 사장님도 더 이상의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브랜드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 대학원 졸업생들이 청주 공예 비엔나레의 이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졸업생들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이후에 그 2003년도에 경주 남산에 답사를 갔습니다. 용장골에 답사를 갔다가 그 신라인들의 그 솜씨를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래서 그 산꼭대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7개월간 기부스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허리 디스크 직업병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을 좀 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작업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아주 우울한 시기였는데 2007년도에
이것도 연구비를 받았는데 안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2008년도에 작업하는 것들이 여기서 태동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시장 전경이고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제가 하는 그 일들에 사용되는 기법들은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물을 들이고 풀을 먹이고 바느질하고 재단하고 이런 것들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냥 일상의 그 삶에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저는 이 일들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과 합해서 지금 현대 미술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박명래 선생님이 제 작업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찍어주고 계십니다. 2008년에 박명래 선생님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공예의 영역은 현대 미술 속에서 정말 저 뒷전에 있던 영역이었습니다. 박명래 선생님이 장연순이라는 이름도 모르는데 매일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매일 스케줄 뒤로 미루고, 그래서 내가 야 정말 너무하다 그러면서 뭐라고도 했는데 하여튼 박명래 선생님이 찍으신 거고 2007년도까지 1993년부터 2006년까지는 중앙대학의 김영수 교수님이 제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진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정말 제 가까이 계신 분들입니다. 드로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프닝 때 선생님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 사진을 고를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냥 제 시간이니까 그 김용대 선생님하고 강우방 선생님께서 이 시기에 가장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고 제가 작업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기 때문에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그 2008년도 작업까지는 제 작업이 그냥 바닥에 그냥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콜렉터들이 저 작업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고 매일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러면 바닥에 있던 작업들을 벽으로 어떻게 가지고 올라올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 그 구조물들을 통해서 작업들을 설치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미국 필라델피아 뭐 독일 그런 페어에서 한국에서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미국에서는 정말 판매도 되고 저에게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코네티컷에 있는 브라운 그로타가 그 섬유 작업들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그 딜러입니다. 그래서 그 갤러리에 지금 전속이 돼 있어서 작업이 거기에 많이 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브라운 그로타의 주인이시고 왜 내 작업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고 계시는지, 저 뒤가 자코비 작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그 의류학과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백 디자인 콜렉션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오면 그 학생들이 많이 혼돈이 되고 선생님들도 혼돈이 되십니다. 너 순수 작업을 하다가 또 웬 디자인을 하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데, 그 여러분도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정말 지루해서 한 가지 작업만 하면 정말
다른 거 하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제가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교수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조형 예술을 왜 하는가 물으면 대부분은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한다고 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답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한 학기마다 답을 쓰면서 자기가 졸업할 때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저는 세미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공에 들어가서 섬유예술을 왜 하는가? 그러면 섬유예술 영역에서 예술과 공예와 디자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두 가지 질문들은 이어져서 나는 조형 작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주제는 무엇이고 소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공 학생들은 꽃을 대상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꽃을 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지 그 대주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지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대주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철학적인 깊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주제, 소주제라는 조금 어색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메시지와 모티프와 주제와 이런 정리되지 않은 단어들로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된다고 그냥 감히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정말 교수님들 지금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실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100% 후기 산업 사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후기 산업 사회는 한 가지를 결정해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도 교수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한테 목을 매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정보화 사회에 적응이 돼서 한 가지만 가지고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늘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제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은 한 가지를 정하고 빨리 또 그것이 실증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나를 만나러 왔을 때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학생들을 붙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 나와 같이 하는 것이지 나머지 시간까지 그 학생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부탁 말씀은 빨리 파트너를 찾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쳤다면 둘이서 한 학생을 가르쳐도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팀으로 그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만 효과가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은 그러고도 부족해서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간다고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붙잡으실 생각을,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것이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과에서는 절대로 팀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것이 지루하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저의 마지막 얘기가 선생님들께 심하게 갔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거니까 곱게 봐주시고 오늘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 정말 이화에서 행복하시고 옆 사람과 사랑으로 다 허망합니다. 저 가는데 내일부터 우리 과에서 저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원해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너무 과에 매지 마시고 좀 영원히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